자, 이 지문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앞에 첫 번째 인문 주제통합 지문을 봤잖아. 참고로 주제통합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총괄적인 얘기를 할 때 주제통합의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상반되는 유형, 세부화시켜주는 유형, 그리고 다른 차원의 접근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인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 정말 기초적인 얘기라서 이런 거는 패턴으로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됐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그리고 예술까지 있긴 한데 영역으로는 참고로 예술 영역은 이 모든 것들이 좀 약간 짬뽕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인문 지문이다라고 하는 것, 사회 지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지문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자, 아까 인문 지문 봤어요. 거기서 우리 변증법을 봤죠. 그리고 그 변증법에서는 가지문에서는 해겔이라는 사람의 변증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는 게 포인트였고, 나지문은 그 해겔의 변증법을 이 나의 글쓴이가 어떻게 파악하는지 보는 게 핵심이 아니었나? 그치? 즉, 항상 말하지만 인문지문은 사상가나 철학자의 뭔가의 주장이 항상 등장해. 그래서 그 주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1단계. 오케이?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바탕을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해 보는 게 문제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지문의 유형이기도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인문지문은 누군가 등장해서 뭐라고 주장할 거야. 그 주장에 어떤 서로 간의 차이점 혹은 주장의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유형은 물론 여러 가지 있죠. 어떤 지문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가 주장한 걸 서로 비교하는 문장도 있고, 어떤 지문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본 거는 후자의 영역이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볼 녀석이 사회지문이죠. 자, 사회지문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패턴이 벌어집니다. 항상 뭔가 문제 상황이 발생해요. 이게 사회지문은 여러분 뭐 경제지문, 법률지문, 또 뭐가 아무튼 뭐 보험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지문 중에 지문이 있는데, 어떤 지문에서는 대부분은 항상 뭔가 문제 상황이 발생해.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론과 개념을 중간에 항상 끼워드는 게 일종의 패턴 같은 거야. 오케이? 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B라고 하는 B, C, D라고 하는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B, C, D가 A를 만들거든. 그러면서 A, B, C, D를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식에 가서는 그 B, C, D를 이용해서 B가 여기 들어가고 C가 여기 들어가면 다시 A가 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패턴이야. 그리고 과학과 기술은 엄밀하게 말하면 분류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스타일에 따르면. 요즘은 과학기술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과정과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한 얘기가 좀 중요해요. 과학기술, 특히 기술 지문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우리 다음 주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과학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대상의 특성과 원리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좀 중심이 된다면, 기술은 왜냐면 과정도가 항상 나타나거든. 단순하게 뭐 손을 벽에 쳤더니 소리가 났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오케이? 내가 이렇게 치면 이 충격이 어떻게 흡수되고 흡수판에서 어떻게 넘어가서 이런 과정도가 나오고, 그 과정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문제들이 또 기술에 항상 등장하는 법이지 라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문의 일반적인 유형 구성법, 지문 구성 형식이니까 알아두면 이 지문 이야기가 좀 편해지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자, 어쨌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회지문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땠어? 앞에 있던 인문 통합지문이랑 요 녀석이랑 비교했을 때 너희들의 느낌은 어느 게 더 어려웠니? 앞에 거? 자, 들어봐봐. 자, 일단 10번 문제, 선생님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답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0번 문제, 일단은 일치, 불일치 문제야, 그치? 그리고 이런 일치, 불일치 문제는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반복되는 단어와 문제의 특성을 보라고 했었죠. 지금 이거 브레턴 우주 체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1, 2번은 브레턴 우주 체제가 붕괴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3, 4, 5번은 브레턴 우주 체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이 분리한 점은 참고로 이거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브레턴 우주 체제에 대한 특성을 고3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수업을 이미 한번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념 싸움이 되는 거지. 그 친구들은 훨씬 유리한 문제에 서 있었겠지? 뭐 어쨌든 그러면 지문 구성이 브레턴 우주 체제 때는 어땠고 붕괴 이후에 뭐가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 벌써 선택지만 보고 예상이 되잖아. 이해되셨죠? 알아두시고요. 이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이 문제 잘 풀렸나 모르겠는데 이건 답부터 말해드릴게요. 이거 5번이 답이었어요. 맞은 사람 자기 자신을 대견해도 돼요. 이거 오답률 언매 기준 2위 문제였어요. 정답률이 27% 나왔어요. 어마무시하죠? 자, 참고로
선택지 비율만까지 말씀드리면 1번이 16%, 2번이 25%, 3번이 18%, 4번이 13%, 5번이 27%였어. 지금 보면 어느 한쪽으로 끌려간 게 아니죠. 지금 답들이 막 다 대부분 10% 이상이지. 어려웠다는 얘기야. 어려울 때부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자, 5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건 뭐야?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는 당연히 고단위의 생각이 필요해요. 지문을 이해하는 바탕은 기본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뭐 쉬운 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 오답률 9위 문제예요. 정답은 5번이었고요. 정답률 37%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라고 말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각각의 상황을 외라는 문제. 그럼 뭐예요? 지문을 읽을 때 이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 서로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했구나.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왔으면 눈을 반짝거리면서 집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성공입니다. 오케이? 자, 13번이 마지막 문제였고요. 오답률 3위 문제였어요. 지금 보니까 이 문제 세트에 오답률 2위, 3위, 9위가 다 들어갔어요. 네 문제인데. 쉽지 않은 문제 세트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정답률 28%짜리 문제 나왔어요. 특히 13번 같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 맞아요. 이것도 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지문의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면 뒤에 있는 건 솔직히 10번하고 11번 정도? 11번도 좀 약간 무리 10번 문제 외에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뭐다? 어쨌든 이해 싸움을 해야 되는 거구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지문을 어떻게든 이해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나의 사이즈 문제 내가 고민해 봅시다.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일단 지문 정리하자. 기축통화는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기축통화 이게 뭔데요? 국제거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이 기준되는 통화. 오케이. 환율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오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 설정해줬죠.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아까 뭐라고 썼지? 어디선가 써먹는다고 했습니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요. 자, 트리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트리핀 교수는 뭐라고 말했냐면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자, 브레턴 우주 오케이 좋아요. 나 이 말 여러 번 반복되는 거 느꼈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주 체제 하에서의 뭐의 문제?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지적했답니다. 자, 그러면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는 달러화가 기축통화였다는 얘기가 이랬지?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축통화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녀석이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순을 지적했다는 게 트리핀 교수의 주장이었어. 그러면 당연히 그 주장의 내용도 나오겠죠. 뭐가 문제인지 까봅시다. 일단은 근데 이런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항상 까는 거야.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간의 차이인 경상수지는. 그치? 두 번째로는 경상수지. 그러니까 참고라고 표시를 해줄게요. 경상수지라는 개념을 설정했어요. 적자와 흑자가 무엇인지 살짝 설명을 하죠. 자,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야.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시켜서 생각해보자.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흑자가 좋은 거지. 흑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그치? 이랬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거야.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미국이 경상수지의 적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는 얘기가 그 적자가 안 나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에 1,100만 원을 써야 돼. 그럼 미친 거잖아. 그치? 어떻게든 1,000만 원 이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만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국제 유동성 공급이 마음이 급하니까 그저 빨라지네요. 공급이 중단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다?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될 거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거야. 그런데 뉴스 읽었을 때 그럼 국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 또 뭔 소리지? 할 텐데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일단 따라갈게. 또 그러면서 반면 오케이 반면 짠 차이점 요소니까 선택지에 나왔겠죠. 말했잖아. 항상 대리된 짝이 나오면 선택지에 써먹는다. 기억하자.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서 달러화가 가격공급되면 자 이번에는 적자가 지속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무슨 말이라고 해서 달러화가 계속 공급이야. 그럼 이 두 개의 말 사이에 뭐가 다른 지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경상수지 적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달러를, 자, 이걸, 요 말을 바꿔볼게. 적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달러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소리로구나.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게 서로 반대되는 짱이라며. 적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달러를 계속 공급하지 않는다. 달러를 세계에 안 풀어주는 거야. 달러화를 자꾸 우리가 지키고 있으려고 하는 거야, 미국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오케이? 신뢰도,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또 어떤 일도 벌어진다? 고정환율제도도 붕괴될 것. 고정환율제도도 붕괴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네. 미국이 이 달러화라고 하는 걸 계속 이쪽 뭐예요? 안 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고 계속 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요 바로 뭐다? 모순이구나. 그 말하는 거구나. 이해되셨습니까? 미국이 기축통화에 해당하는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달러를 풀면 풀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안 풀면 안 풀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결국에 꽝 할 거야 언젠가. 그게 바로 트리핑 교수의 딜레마였구나. 그치? 계속 가자. 그러면서 이 문단 갑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국제유동성의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입니다. 자, 뭐예요? 자, 국제유동성의 확보와 신뢰도 간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서로 연결되는지 보이시죠? 국제유동성을 확보하면 신뢰도가 문제가 될 거고 신뢰도가 확대하면 국제유동성이 문제가 될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하죠. 국제유동성이란 나오잖아.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이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지불수단. 그리고 그 지불수단이 아까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뭐였다? 국제유동성은 달러화다. 달러화가 공급되지 않아서 경제가 당연하다. 그럼 달러화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이해됐잖아 이제 다시. 이런 말을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치? 너희들이 우리가 그동안 편안한 문제를 보면 A 하지 않으면 B 될 것이고 C 하지 않으면 D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 그래서 편안하게 대입된 짝을 주잖아. 근데 지문이 어려우지만 일단 숨겨놓는다고요.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은 꼭 달러를 말하는 것이니 달러화를 안 풀면 경제가 위축되고 달러화를 풀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왜? 달러화를 자꾸 찍어내면 그만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달러화 미친듯이 찍어내요. 돈이 필요하면 나라에서 저 달러를 찍은 다음에 풀어. 우리 돈이잖아. 근데 그렇게 그 깡패 짓을 막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미 달러화가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이때 금 본위 체제에서는 자 오케이 좋아요. 먼저 기억이 나왔습니다. 금 본위 체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이었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유동성은 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유동성은 금이 제공을 했고요.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 통화. 자, 각국의 통화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 환율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금 비율, 고유한 비율로 환율을 결정했던 거야. 그치? 그런데 이후에 그래서 교환 비율인 환율은 고정되고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자동 결정되고 있다는 시기가 있었어. 자, 선생님이 이걸 다 지금 막 노랗고 빨갛게 쓰고 있지? 왜 그럴까? 뒤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야, 지금. 그쵸? 자, 금본위 체제는 그랬어요. 세상에서 금이 제일 귀하니까 알고 있나요? 금은 일인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 다이아몬드 선생님 듣기로는 선생님도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다이아몬드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답니다. 탄소에다 고온, 고압과 압력을 걸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대요.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야. 근데 금은 그 원소가 없으면 못 만든대요. 그래서 금이 귀한 거야. 한정적 재산이니까. 자, 아무튼 그런데 자 다음 넘어가자. 이후에 브레턴 우즈 체제가 나왔습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 브레턴 우즈 체제가 근데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BS 배웠던 친구들은 다 이 브레톤 우주가 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알아두시고 우리 그걸 얘기할 게 아니니까 넘어가자. 이때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됐습니다. 자,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됐다는 얘기는 금은 유동성이 맞다 아니다? 맞지? 금도 유동성이고요. 플러스 달러화야. 이해됐어? 바로 이게 뭐예요? 차이점. 차이점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출제 요소 이런 거야. 항상 그래. 자, 추가돼서 금환본위자가 되었어. 이걸 다른 말로는 금환본위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태환 조항에 따라 1온 금 1온스당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1온스와 금 1온스와 몇 달러였지? 35달러였나? 35달러는 무조건 맞교환. 그리고 고정시켜 놓은 거야. 그래놓고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요. 그렇지? 타국은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나라의 것들이 각각 고정되어 있던 근본위에서 벗어나서 달러화라고 하는 것만 하나 더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는 다 고정시켜 놓은 거야. 아니면 달러화만 이렇게 교환 비율을 결정해 놓고 나머지를 고정시킨 거야. 자, 그렇게 됐으니까 달러로만 그리고 금을 매입하는 거야. 달러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금이 바로 뭐였다? 아까 말했지만 독립체제에서 유동성의 공급 장치였잖아. 그치? 그 나라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는 딱 금으로 알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 말은 거의 뭐예요? 그럼 이건 뭐랄까? 이렇게 써볼까? 거의 고정이라고 해도 괜찮겠지? 설명 편의를 이렇게 바꿀게요. 1% 정도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이렇게 바꿔줄게는 가능했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은 고정되어 있었다. 참고로 지금이랑 다르죠. 지금 환율이 매일매일 바뀌죠. 알고 있죠? 그것도 알아주세요. 근데 옛날에 그랬어. 참고로 이게 언제냐면 세계대전 이후에 그랬었어. 세계대전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본위가 무너지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브레톤 우주가 들어왔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닉슨 쇼크 이후에서 근본위도 지금 브레톤 우주도 다 무너진 거야. 지금은 그래. 자,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은, 그래서 참고 교차 환율은 역시 자동으로 결정됐어요. 자, 이건 힌트로 써버렸네. 여기서 차이점이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본위 체계에서는 환율 전체가 환율이라고 각국의 통화 교환 비율이었잖아, 그렇지? 이게 다 자동 결정이었는데 지금 니은은 교차 환율이 자동 결정되는 거야. 그럼 이 교차 환율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정보는 뭐냐면 교차 환율에 속하지 않는 게 뭐다? 미국 달러화잖아. 오케이?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가 자동 결정됐던 거죠. 달러화는 이렇게 고정돼 있었고요. 결론 정리되셨죠? 오케이? 기업과 이것의 각각의 특성을 따라왔습니다. 자, 3번 달러 기업입니다. 1970년이 됐습니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요. 자, 미국의 상황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다고요. 미국인데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화는 과잉 공급됩니다. 달러화가 과잉 공급됐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돈을 찍어서 같이 풀어버리는 거지. 자,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하나 더,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어요. 그 다음에 금 준비량도 급감했어요. 이게 상황들이야. 경상수지는 적자고 달러화는 과잉됐고 준비량은 급감했어요. 근데 준비량이 급감하면 되는데 안 돼. 미국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은 무조건 바꿔야 되는 룰이 있거든. 그치? 자, 그래서 미국은 달러화의 금태환 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오케이. 감당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 감당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가 나오겠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전화가 있어요.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 평가 절하라는 걸 하면 된대요. 이거 무슨 뜻이야? 달러화의 가치를 내려버리는 거야. 됐지? 그리고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야. 자, 잠깐만. 자, 평가 절상이야. 언뜻 보면 서로 반대 개념이, 물론 반대 개념 맞아요. 반대 개념 맞는데 이 두 개의 근본적인 가치를 잘 생각해봐. 이쪽은 뭐예요? 상대국의 달러화의, 상대국의 화폐의 가치를 뭐함으로써, 높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미국 환율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상대를 올리거나, 그 얘기잖아 지금. 그치? 자,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는 달러화의 평가 정하는 규정상 불가능해. 오케이, 이거는 불가능해. 왠지 알겠어? 달러의 가치는 1로스당 35달러로 고정돼 있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안 되고, 당연히 남는 방법은 뭐뿐이었어? 평가 절상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을 안 하려고 해. 이거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애들이 안 하려고 해. 왜? 독일, 일본은 이미 지금 흑자를 보고 있거든. 왠지 이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얘들은 왜 흑자를 보고 있을까? 잘 생각해봐. 달러화가 막 풀리고 있어 지금. 그치? 아까 말했잖아. 달러화가 반복되고 있다고. 달러화가 쭉쭉쭉 풀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봐봐. 예전에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달러가 있고요. 독일은 마르크 쓰잖아. 그치? 마르크가 있어요. 옛날에는 달러가 마르크랑 어떤 1대1을 좀 환율을 실제로 몰라서 쓰지 못하겠네? 그냥 1달러가 1마르크를 딱 치지 않냐? 오케이? 이렇게 1대1로 교환되고 있었는데, 얘들이 만약 그 가치가 쭉쭉 떨어지니까 이제 0.5달러를 1마크로 바꾸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독일, 즉 마르크를 쓰는 나라에서는 예전에는 1마르크를 줘야만 A라는 물건을 사올 수 있었다면, 지금은 1마르크를 주면 물건을 2개 사올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즉 우리가 이득을 더 보는 거지. 더 많은 물건을 사올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미국이 혼자 만약 무너지고 있으니까 좋아, 꿀빨자 하면서 다 빨대 꽂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빨대를 쭉쭉 꼽아내니까 미국은 미치고,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봐봐,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독일의 마르크화 나오네,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또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가치에서 투기 수요는 오히려 또 증가해. 그쵸? 문제가 되고 있어. 그래서 결국 환율 변동의 압력이 커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각국은요. 자, 얘들 들어가 그랬어? 각국은 뭐 하려고 해? 금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건 되게 단순하지. 이건 단단히 보이죠. 왜 그랬을까? 달러가 불안하잖아 지금. 달러가 막 찍어내고 있으니까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왜? 달러라고 하는 녀석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남는 거 금밖에 없잖아. 그럼 다시 금으로, 나한테는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지겠지. 이해됐지? 달러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다 쓰레기 돼버릴 테니까. 문제야.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자 미국 결국 1971년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던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닉슨 쇼크가 나온다. 왜 쇼크라는 말을 썼는지 알겠죠? 세계 경제 체제를 바꿔버린 겁니다. 더 이상 달러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달러화의 가치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할 거겠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완전히 붕괴돼서 현재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네 번째 단어 나갑니다. 그런데 달러화가 주도적 지위를 버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풀려있는 게 있는데 함부로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왜? 부자가 망해서 손대는 거랑 같은 것처럼. 그렇지? 달러가 퍼져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여전히 힘이 있어요.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기축통화의 역할이 계속되었어요. 붕괴 이후에도 그 기축의 역할은, 기축통화라는 건 아니야.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가 없이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게 되면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을 가질 수가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우리 교실에 있는 인원수를 각각의 나라라고 봅시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선생님 나라의 돈이 기축통화였다면 선생님 돈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환율이 설정됐던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게 무너졌잖아. 나도 더 이상 못해. 나 선언했어. 혼났어. 그러면 이제 나도 그 조합의 짝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환율의 가지수가 많이 늘어났어. 환율의 종류가 늘어났고요. 지금 종류라고 가지수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 기축통화가 있었을 때 장점이죠. 사람들이 하나의 통일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되게 뭐랄까 뚜렷한 기준으로 가치를 교환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는 먹히지 않았던 거야. 미국 전후관이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자, 아무튼 설명을 좀 빨리 한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자 그럼 10번부터 일치불일치 요소 탁탁 체크해가면서 정리해봅시다. 1번부터 브레턴 우주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데? 그럼 지금 이건 방금 읽었던 마지막 단락 때문에 다 되죠? 오케이?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어서 오케이. 2번 브레턴 우주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서 트리핀은 어떤 점을 말하는가? 자, 왜 2번이 답인지 감이 잡으시나요? 지금 이 단어, 이 문장 전체 키워드가 문장 전체에서 가장 잘못된 단어가 하나 있을 거야. 그게 뭐지? 이후죠. 그렇지. 이 보이시죠? 브레턴 우주 체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우주적인 이 모순이 있다. 이 모순이 걱정된다고 말하는 게 트리핀 교수의 주장인데, 지금 2번 선택지는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라고 설명했던 적이 있다고 말한 거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됐나요? 3번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가 있었지? 이것도 외워줬죠 벌써? 달러와 금을 1대 3.35달러의 비율로 바꿔줘야겠다. 4번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은 뭐가 있죠? 금과 달러와. 쉽죠? 5번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달러와의 신뢰도가 하락한 이유는 뭔데?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서 나오잖아 답이. 지문을 이해하니까 쭉쭉 풀리죠? 쉽게 수월하게 풀리는 거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추론 문제 가봅시다. 자 지금 윗글에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부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은 있어. 지금 문제 상황이 뭐라고요? 미국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과잉 공급이 되고 주비량이 급감해서 감당이 어려운 상태야. 오케이? 자 1번부터 하나씩 정리해보자. 닉슨 쇼크가 그래서 단행됐지. 단행된 이후에 달러와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와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을 거래. 평가 절하는 아까 어떻게 하라는 거였었죠?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건데 기존에는 뭐야?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는 고정돼 있어서 불가능했는데 이게 더 이상 고정을 안 하게 됐으니까 평가 절하는 거 가능하겠죠? 오케이 1번 오케이. 왜냐면 그동안 이 법칙에 묶여 있었는데 이 법칙이 사라진 거니까요. 그치? 두 번째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마르크화랑 엔화의 투기적 소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들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평가 절상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이 평가 절상을 예상한 거야. 자, 잘 생각해봐. 지금 마르크화랑 엔화가 달러와는 점점 많이 풀려서 그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마르크랑 엔화는 고정 비율이 어느 정도 있잖아. 유동 비율이 있잖아. 그러니까 가치가 얘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얘의 가치는 뭐가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이게 마르크 엔화. 근데 이렇게 되는 현상 아까 뭐라고 했었지? 평가 절상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얻다 쓰는 거야. 마르크화랑 엔화를 사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마르크 엔화가 가치가 더 높아지면 예전에 있었던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셈이니까 다른 재화를 더 많이 사들일 수 있게 되겠지. 감이 잡히시죠? 자, 그래서 2번 맞는 말입니다. 좋아요. 3번 금의 생산량을 증가하면 트리핀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을 거예요. 오, 맞는 말이야. 왜지? 현재 브레턴 우주 체제는 금과 달러화라고 하는 두 가지 유동성이 좀 문제된 상태야. 근데 문제는 달러화의 공급이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상 비율이 아닌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달러 대신 금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금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한정된 재화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 지구 내핵으로 뚫고 들어가면 금이 지금 현재 액체 상태와 기화 상태가 돼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핵까지 뚫고 들어가서 금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 그지? 자, 아무튼 간에 자, 봐봐.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 지금 11번 문제의 3번 선택지의 포인트는 뭐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했느냐는 거랑 연결되는 거야 실은. 그치? 유동성 부분이 과거에는 금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금과 달러가 두 개인 시대니까 달러가 문제면 금을 조절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죠? 4번입니다.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해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 없고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달러화니까 그치? 유동성 공급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한정 늘릴 수도 없죠. 왜? 신뢰도 문제가 생기니까 라고 했었잖아. 완벽한 설명이죠. 답은 5번인가 보다.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평가 절상이 되면 자 보자. 아까 평가 절상이 되는 상황이 뭔지 이해됐죠? 평가 절상이 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물건의 개수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지. 얘가 힘이 더 센데. 그치? 이 마르크는 옛날에 1마르크로 여기 물건 빼빼로 2개밖에 못 샀는데 지금은 1마르크가 있으면 빼빼로 15개를 살 수 있게 된다고. 그럼 이거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됐죠? 5번이 답입니다. 자, 12번.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있고요.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고 칩시다. 기업은 이것을 상황을 이해해봅시다. 가보자. 먼저 기업 근본위 체제예요. 근본위에서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금에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더. 뭔 소리야? 똑같지. 금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 나라의 특별한 화폐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서 고정된 건 금의 가치가 고정된 거야. 그쵸? 그리고 환율은 각각 서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왜? 환율은 다 각각 자동 결정이라고 했었어. 그죠? 똑같죠? 땡. 2번. 근데 니은이 붕괴됐어요. 브레턴 우주가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와 기축통화라면 니은에 비해서 교체 환율의 가치는 적어질까요? 잘 생각해봐. 기축통화가 여전히 달러화라면 기축통화가 그렇지 기준이라고 했잖아. 기준 같은 어떤 대상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전이나 이후나 교환 비율, 환율의 가짓수는 똑같은 거잖아. 왜냐? 그전에도 기축통화 역할을 했고 지금도 기축통화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환율의 가짓수는 똑같을 수밖에. 그렇지? 세 번째, 지금 무슨 어려운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되는 거야. 세 번째, 디귿은 아까 디귿을 빼먹었죠. 오케이. 기축통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기축통화가 없는 상태라면 국가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가짓수가 하나만 증가할까요? 잘 생각해봐. 우리 5국가가 있어. 그래서 환율은 이거야. 환율 1, 환율 2, 환율 3, 환율 4, 환율 5, 환율 6, 환율 7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나랑 하나 더 왔어. 그러면 얘가 나랑 관계 맺는 하나만 생길까? 아니지. 그동안 있었던 개수만큼, 나라의 개수만큼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생기겠죠. 3번 네. 4번. 기업에서 미국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 자, 아까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까 무슨 환율이라고 했었죠? 교체 환율. 그치? 교체 환율의 가짓수가 기업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많아질까요? 따져봅시다. 자, 근본위 체제인데 금환본위자 그랬어. 그러면 지금 환율이 요때는 금이라는 것 외에는 나머지 국가들 간의 환율은 따로따로 존재했던 거야. 그쵸? 근데 니은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축통화라는 게 생겼고 미국이 뿅 하고 빠져나가는 거야. 그치? 미국 기축통화국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미국과 A국, 미국과 B국 사이의 환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미국은 기축통화가 됐으니까요. 줄어드는 겁니다. 4번도 틀렸죠. 그럼 5번 봅시다. 니은에서 교체 환율의 가짓수야. 생각해볼까? 니은에서 교체 환율의 가짓수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가짓수야. 그치? 그 녀석이랑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는 그 가짓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디귿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기축통화가 없으니까. 됐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리는데요. 자,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가짓수는 그 미국이 여러 국가들과 가지는 관계의 수만큼보다 더 늘어날 거야. 수만큼 더 늘어날 거야.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예요. 파악을 잘해야 돼, 이거. 쉽지 않았어. 시험 문제라고 말씀 못 드려. 자, 가자. 브레턴 우주가 체제가 붕괴가 된 이후에 두 차례 석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공급은 감소했죠. 자, 금리가 인상되고 통화 공급이 감소했어요. 여기에 A국 정부에서는 소득세를 감면시켰고 군비를 증대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인상되었고요. 이 높은 금리로 인해서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습니다. 자, 지금 A국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볼까? 지금 A국은 브레턴 우주가 붕괴한 이후야, 그치? 가격이 급등했고 통화 공급은 감소하고 있어. 자, 잘 정리해보자.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돈은 안 펴. 그럼 그 통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그 A국의 통화 가치는 통화의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야? 올라가고 있지? 오케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 금리를 인상했어. 게다가 통화 공급은 감소시켰어. 세상에 돈은 안 풀면서 그 돈을 이용해 살 수 있는 일들의 가치는 더 높여놨다고.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됐지? 가치가 상승했고요. 자, 계속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유입돼. 이게 힌트인데 외국 자본이 왜 들어왔을까? 자, 내가 수조 원의 자산가인데요.
나라를 상대로 장사하는 장사꾼이야 내가. 근데 A국의 지금 환율 상태가 좋아. B국이 잠깐 위태위태해 보면 난 내가 지금 돈 있으면 B국에 있는 돈 쓸어다가 다시 A 집어넣겠네. 됐지? 더 고부가 가치가 더 높은 국가에 돈을 쓸어 넣는 거잖아. 자산가 입장에서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 나라가 더 국제적 상황이 좋고 환율이 더 좋은 상태가 됐다고 생각했으면 돈을 끌어 넣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쪽은 지금 환율이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멀리 간 거긴 한데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완벽하게 나이스한 거고 그게 아니라도 요것까지는 따라보세요. 통화 가치 올라가 있다. 됐죠? 자 그런 상태인데 A국은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해가지고는 서로 교육을 해서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 간의 시장 개입을 합의시켰고요. 지금 A가 A였죠? 그냥 B 나라가 있고요. C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통화 가치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는 거 무조건 좋은 거냐? 그런 거 아니야. 항상 균형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환율이 무조건 오르면 나이스할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환율이 무조건 내린다고 나이스할까? 아닙니다. 수입과 수출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한쪽으로만 너무 기울면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A국이 끼어들었대. 그래서 뭘 했냐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이 각각 50% 하락했고요. 이건 뭐요? B의 A에 대한 오케이? B의 C의 A에 대한 숫자도 왜 이런 거야? 녀석을 50% 낮췄고요. 30% 낮췄어요. 자, 지금 이게 뭐한 상황이냐, 얘들아? 뭐한 상황이야? A가 지금 이건 이해가 돼야 돼. 지금 A국에서 A국 자국의 통화 가치에 대해서 B가 50% 더, C가 30% 더 떨어지게 만든 거니까 지금 평가 뭐지? 우리 환율의 가치를 낮춰버린 거잖아. 그쵸? 오케이? 지금 우리나라 지폐 가치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폐 가치를 좀 낮춰버린 거야. 인위적으로 푸시해버린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잠깐 미쳐라. 미안해. 지금 이걸 평가 절하라고 말하면 안 되지. 평가 절하는 자기 걸 낮추는 거니까. 미안해, 잘못 말했어. 평가 절상. 왜 안 못해? 글을 한 거라고. 평가 절상을 한 거거든요. 오케이? 왜? 자기 거가 아니라 내 거는 못 건드리고 상대방의 것들을 끌어내려면서 내 걸 조절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평가 절상을 하는 거예요. 됐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A국은 뭘 했어? 자신 나라의 환율을 낮추는 거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것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야, 핵심은. 그치? 자, 그럼 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자, 하나씩 따져볼 수밖에 없어, 이거. 가자, 1번부터.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이 감소됐고, 그렇게 되면 A국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지금 통화 공급이 감소되면 신뢰도가 낮아지냐? 아닌데? 얘들아, 신뢰도는 언제 낮아지는 거였죠? 통화 공급이 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동명사 말했잖아, 그치? 잘못 말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땡. 2번. 국제적 합의로 인해서 A국과 B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되면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해서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냐? 아닌데? A국 통화 가치가 지금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낮춘 거잖아. 왜 이걸 가치를 또 높이고 앉았어? 말도 안 되지. 땡. 3번. 다른 모든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모두 하락했을 거래. 자,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자, 일단은 A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은 50% 따라가는 건 이미 알고 있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비어있는 정보는 뭐예요? B국과 C국 사이의 평가 환율은 어떻게 되냐는 거잖아. 근데 환율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나라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 거거든요. 세계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야. 지금 현재 A국이 뭐라고 했었죠? 기축통화국이에요. 그쵸? A국이 기축이에요. 그러면 B와 C가 각각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 A국의 환율을 어떻게 해서 더 50%로 A국의 환율을 더 많이 떨구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둘 다 내렸는데 얘는 50까지 내리고 얘는 30까지 내렸다고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그러니까 B와 C 간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하락했어? B가 더 많이 하락했지. 그치? 그럼 B국이 더 많이 하락했으니까 B와 C가 원래는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B가 더 많이 내린 건 사실이잖아. 그렇다면 B, C국 간의 환율 상황에서 지금 B에 대한 C는 어떻게 됐을 거야? 상승했겠지. B를 다루는 C는 상승했겠지. 왜냐면 B가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C의 입장에서 B의 가치가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우리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하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겠지. 됐죠? 50%로 얘가 더 많이 떨어졌을 테니까요. 4번 국제적 합의로 인해서 A국과 B국,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해서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을 거래요. 자, 또 따져도 아까랑 연결되는 거야. 자, B에 대한 C는 아까 뭐라고 썼지? 상승이라고 썼죠. B에 대한 C국의 환율 가치는 상승했어. 그러면 C국의 경상수지는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파워가 더 세진 거니까 수지가 그러니까 흑자의 방향으로 이동하겠지. 더 좋은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던 겁니다. 5번.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 군비 증대로 경상수지가 악화됐어. 오케이, 수지가 악화됐으니까 그게 문제라서 A국이 해결하라고 용서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완화 방안 중에 하나로는 A국에 대한 B국의 통화 환율을 상승시켜. 잠깐만. B국의 환율을 상승시키면 오히려 A국의 입장에서는 더 망하는 거 아니야? 더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거 단순하게 이해되시죠? A국의 환율이 더 올라버리니까 우리께 더 나빠지는 쪽이 되는 거니까 5번은 아예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오케이? 그래서 13번 문제 나머지 5번 문제까지 다 힘들어. 설명을 끝냈습니다. 솔직히 약간 마지막에 설명을 급하게 하느라고 약간 좀 서둘렀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골때림이 있으면 선생님이 1대1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